자, 이번 주 금요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린 상태라서 2심 판결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강욱 의원 형사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첫 행진 시위가 있었는데요. 과거 청와대 때와 달리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건 구반장에서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구장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잘 못 보냈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청와대 한번 가보시죠. 청와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개방이 되고 또 예약을 다 해야 되고 예. 가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20일에 오늘 업무방해죄 기소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히 혐의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혐의 죄명은 네. 업무방해입니다. 네. 이게 조국 사태에서 시작된 내용이 보통 이제 딸에 대한 내용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들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하고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가 최강욱 의원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서 입시에 활용하게끔 해주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 9개월 사이에 2주 동안 16시간의 인턴을 했다. 네. 최강욱 의원이 몸담고 있었던 법무법인에서 그런 인턴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네. 그 내용이 허위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입시 비리가 되었다. 그래서 업무 방해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일단 그 인턴 확인서의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그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인턴 1회당 12분 남짓 이게 진짜로 인턴을 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오기가 좀 어렵겠다. 내용 자체도 좀 믿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법무법인의 그 직원들을 다 증인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네.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이 없다라는 증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항소심 재판의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입시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이게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하. 이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 법무법인이 그 작성하는 문서 사문서거든요. 사문서에 대해서는 허위의 내용을 담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문서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는 위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변조 이런 것만 처벌이 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허위의 내용을 담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 내가 오바마랑 친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도 그냥 그대로 네. 제가 글로 적으면 제가 사문서가 되잖아요. 네. 이런 건 처벌하지 않아요. 만약에 근데 공문서에 그렇게 적으면 처벌이 되겠죠. 그렇죠. 허위 공문서 공문서는 작성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문서하고 공문서가 거기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건데 예. 근데 인턴 확인서 같은 경우 뭐 사문서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 작성한 그 상태로만 갖고 있었으면 요건 아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사문서와 관련된 죄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로 다루어지는 그런 업무방해죄. 이유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문서를 그렇게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했더라도 그 상태는 죄가 되지 않는데 이게 입시에 증빙으로 들어가면은 아하. 증거 자료일 경우에는 입학 사정 업무를 보는 학교 쪽에서는 이게 이런 인턴을 했다라는 자기소개서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첨부로 증거로 근거 자료로 들어왔구나라고 하면은 거기서 업무방해가 되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로 했나 보다 이렇게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진짜로 했는가. 근데 여기가 진퇴양난인 거예요. 최강욱 의원이. 왜냐면은 여기 시간이 16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그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나눠보면 1회당 12분 정도다. 근데 또 이제 다른 계산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그 16시간을 회당 16시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몇백 시간 되는데 근데 또 그럼 충돌이 생기는 게 네. 몇백 시간의 인턴을 했을 거면 그 직원들이 법무법인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 이쪽 저쪽 다 안 맞게 돼 버렸기 때문에 유죄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허위 인턴 확인서로 볼 때 그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공범관계가 있겠느냐. 업무 방해를 할 거를 알았느냐, 그렇죠. 이걸 쓸 줄 알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검토를 해보면은 사실 그 정경심 교수하고 최강욱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면은 그 아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 이제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어요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그러면 인턴을 상시적으로 했으면 사실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다 이런 문자 주고받을 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허위에 대한 증거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거는 연고대 입시를 위한 건데 어떨지 뭐 이러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입시에 활용한다는 거를 알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까지도 문자 메시지로 딱 확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업무 방해에 대해서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1심에 지금 허위 작성 또 더 나아가서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 부분 공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유죄가 선고된 것 같은데, 네. 자, 뭐 2심도 좀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그 구조가 네. 정경심 교수의 지금까지의 사건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이때까지가 거의 뭐 하이라이트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바뀔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뭐 법리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사실 오인 부분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질 것인데 지금까지의 그 법무법인의 최강욱 의원이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 이게 불리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사실 진짜 인턴 확인서라면은 나오기 어려운 문자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극복하고 탄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 의원으로서는 사실 또 2심 재판이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 말고도 이거 관련해서 2년 전 총선에서 인턴 활동 실제 했다. 방송에 유튜브 방송인가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공선법 위반으로 이것도 벌금형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건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사건도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업무방해가 무죄가 되면 이것도 무죄, 앞에 거가 유죄가 되면 이것도 유죄 이런 관계로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는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이런 걸 해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 정치인들은 다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혹 제기가 허위다. 그 인턴 확인선 진짜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인턴 확인서가 지금 이제 허위로 밝혀진 마당이기 때문에 그때 진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부에서도 인턴 확인서는 가짜다. 네, 이렇게 보고 그랬다면은 그때 이 진짜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발급해 준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벌금이 이제 80만 원만 선고가 됐습니다. 80만 원이면 이제 의원직 상실할 정도는 아닌 100만 원 밑이니까. 그렇죠. 공선법상의 그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세서 무서운 게 아니라 100만 원만 넘어가 버리면 의원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근데 재판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위가 후순위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그 당시엔 굉장히 높게 보기는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전체 미친 영향을 좀 낮게 볼 수는 있으니까 100만 원을 넘게 이제 양형을 하진 않겠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형 사건대로 간다면 의원직이 좀 위태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치인에겐 가장 무서운 거죠. 일단 지금 업무방해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구속을 면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도 벌금 80만 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사실 뭐 인신구속에 대한 영향보다는 정치 생명에 대한 문제로서 의원직이 있냐 없어지냐.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그 벌금 80만 원은 당연히 의원직 상실은 면했는데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때는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 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그대로 이제 확정이 돼 버린다면은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 규정을 보면 그 징역형 받았을 경우에 그 형이 실효된 때로부터 다시 또 5년이 경과해야지 피선거권이 부활을 해요. 예. 그래서 법에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도 또 따져보면 2년 이하의 이제 그러면은 형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로부터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이 지나고 다시 또 5년이 7년이 지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야지 다시 피선거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 최강욱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주말에 용산 집무실 앞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이 관련 단체 금지 통고 내렸는데 법원은 또 시위단체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뭐 가처분 받아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네. 회원들이 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서 행진을 하겠다. 그럼 이제 보통 집회 시위를 하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요. 네.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이제 그거를 내용을 봐가면서 이제 허가를 하거나 금지 통고를 하거든요. 근데 경찰은 예전의 관성대로 청와대 주변에 100m 이내는 안 되지. 그럼 이것도 100m 이내 접근은 안 돼. 이렇게 이제 금지 통고를 했어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걸었는데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때하고 지금 용산 집무실이 극명하게 달라졌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집시법 11조에 의하면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거나 그 제한되는 곳을 명백히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쭉 하다가 밑에 보면은 대통령 관저가 나와요. 완전이야 이게. 그렇죠. 근데 아니냐. 예전에는 이게 이제 지금 그러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설명 들어보시면 네. 청와대는 관저가 있고 집무실이 한 곳에 한 울타리 안에 있었기 네, 때문에 이게 그럼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되고 나서 이 규정을 해석해 보니 법원에서는 관저는 생활하시는 네. 그 주무시는 그곳이고 집무실은 일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옛날에 같이 있었을 때 청와대 근처 100m 이내에서 금지됐던 거가 가능했던 건 이게 관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부수적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지 분리가 되고 나면은 관저라는 그 용어의 해석 안에 집무실을 넣을 수는 없다. 그 법의 해석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 언어 안에 그게 포함될 수 있냐 없냐.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분리된 이상 관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100m 이내에 접근하는 시위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인용을 해준 것입니다. 자, 경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라는 것은 뭐 결정에 대한 불복인데 즉시항고를 했고, 자, 이거 다시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법 해석상으로는 문헌의 의미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관저에 집무실을 넣어서 해석할 수는 없고 이거는 앞으로 입법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지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안에 관저하고 집무실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별도로 규정할 생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지 항고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이제 판단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건에서 다시 다투어지든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는 지금 이번 이제 1차 판단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후에는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면은 원칙적으로 100m 이내에서는 안 되는데 기능이나 안녕을 훼손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이제 가능하게끔 이제 원칙 예외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에도 입법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사당과 준하는 비슷하게 그런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다룰 문제지 해석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다. 앞으로도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런 판단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저기 때문에 나중에 한남동 공간 같은 경우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관저는 지금 사저는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사저도. 지금 사저도. 예, 이제 아크로비스타 그 근처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으로 머무는 그 이제 그 사적 주거의 안녕과 평온 이런 거는 또 이제 직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 집무실 같은 거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죠. 자, 법원이 지금 인용하면서 뭐 1회에 1시간 30분에 신속하게 통과하라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집회 참여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조건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
교통 통제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서도 전체가 다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이번에도 이제 일부 제한을 허용했던 건데, 근데 지금 집회 행진을 하다가 일정 구간에서는 멈춰가지고 집무실 앞쪽에서 한 15분 정도 멈춰서 발언도 하고 뭐 이랬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 허가한 조건에는 1시간 30분 이내에 통과하라라고만 돼 있지 또 특정 장소에서 멈추지 말라거나 몇 분 이상 멈추지 마라라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사실 이걸 법 위반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는 조건을 어기면은 형사처벌 가능한 그런 조항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앞으로도 그 전체 취지를 감탈하는 1시간 30분 이내에 통과하겠다 그러는데 집무실 앞에서 거의 뭐 1시간 머물다가 다른 데는 후다닥 이제 그 정도 잠탈이 아닌다면은 이거를 이제 뭐 위법으로 논하기는 어렵고 예. 앞으로는 아마 교통 통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어기기 시작하면은 주변 일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아마 특정 장소에서 머무는 시간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조건을 더 부과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어제 이제 그 토요일에 있었던 시위에 대해서는 1시간 30분 내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잠깐 멈췄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대단한 일탈이 있었던 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 경찰에서도 그런 입장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시간 30분인데 정말 집무실 바로 앞에서 1시간 한 20분 있다가 그냥 가는 거는 사실은 그냥 말만 잠탈. 지키겠다 하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건은 사실 예. 시위하시는 분들도 집시법을 보면은 그 집회 시위가 허용됐을 경우에 그걸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형사처벌을 하면서 그렇죠. 집회 시위를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 시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허가를 받은 분들도 규정을 잘 지키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의 사건 구반장이었습니다.